예, 학생 여러분, 오늘 벌써 3월 중순인데요. 어떤 이 봄이 돼가지고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좋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학교를 갔는데, 사실, 개학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학생들에게는 이런 봄을 맞이해서 신학기에 좀 캠퍼스에서, 반가운 친구들도 좀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썰렁하더라고요. 방학 못지않게 사람이 없는 걸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의 이 대학 생활이 참 너무나도 좀 황량하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학생 때 이 꽃다운 나이에 이 공부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낭만적인 캠퍼스 생활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힘든 대학 생활에, 청년 생활에 이 코로나까지도 겹치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힘내시고요. 저랑 함께 이번 학기에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같이 공부하면서 학생 여러분들이 향후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미래의 삶이 좀 보다 더 윤택한 그리고 보다 더 비전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그 학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 잠시만요. 3주차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 말미쯤에서 대략 한 그 10분 정도 분량의 유튜브 동영상을 제가 틀어드릴게요. 뭐냐면은 스위스의 지방분권 사례에 대한 동영상인데요. 아마도 그걸 보면은 좀 많은 그 지방분권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한 영감들을 여러분들이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제가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집권이란 무엇이고 다음에 또 지방분권이란 무엇인지 제가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다시피 지방자치라 하면 어, 참여, 주민자치, 즉 참여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 한 축이 있고요. 다음에 또 중앙으로 예전에는 권력들이 모두 다 모여져 있었다면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나 내지는 지방정부 혹은 주민들한테 권력이 이양되는 방식의 분권, 그래서 자치와 분권이라고 하는 양방향의 지방자치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지방자치 제도의 정신 자체가 이미 그렇게 현대에 들어와서는 참여와 분권으로 나눠져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치권이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그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집권이란 무엇이, 중앙집권이란 무엇인지, 다음에 또 지방분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중앙집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집권이라 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말 그대로 중앙정부의 권력이 다 모여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권력을 한 군데로 모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앙 그리고 집권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행정적 측면입니다. 행정적 측면에서 동일 조직 내에서 존재하는 상하계층 간 권한 집중 또는 상하급 행정기관 간의 권한의 집중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일 조직이라 하면 쉽게 얘기해가지고 어, 뭐
중앙정부 내지는 혹은 뭐 군대 같은 경우가 동일정부, 동일조직의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군대는 상명하복이 철저하게 그 관철되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군대라고 하는 조직은 움직일 수가 없겠죠. 어, 대표적으로 그런 군대와 같은 단일한 조직 혹은 동일 조직 내에서 존재하는 어떤 명령과 위계 질서 이런 것에 따른 어떤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방식 이런 것들을 또 의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하급 행정기관 뭐 예를 들어서 기초지자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광역지자체라든지 다음에 또 중앙정부라든지 아니면은 각 부처별로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중소벤처기업부가 있다라고 하면 중소기업부 산하에 또 그 기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센터라든지 혹은 뭐 중소기업 유통 뭐 지원센터라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최고 그 행정부처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구들 혹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에 대한 어떤 그 효율적인 행정명령, 체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상하급 행정기관 내의 권한들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집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정치상의 집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국가의 통치 권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통치 형태를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군부독재 혹은 권위주의 정권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가 이런 통치 형태를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이 권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경우는 독재 시절 혹은 좀 강력한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를 뜻하겠죠. 자, 그렇다면 중앙 집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행정적, 정치적 측면에서 의미를 둔다라고 하면 분권의 개념, 즉 자치와 분권을 했을 때 그 분권의 개념이란 것은 뭐냐? 말 그대로 권력을 나눠준다. 예,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중앙 집권과는 어, 대비되는 형태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정부 혹은 산하기관에게 다양하게 그 어떤 권한들을 위임하거나 혹은 분산시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 동일 조직 내에 존재하는 상하 계층 간 권한 분산 또는 상하급 행정기관 권한 분산을 뜻합니다. 아까 제가 동일 조직 내에 존재하는 상하계층 간 권한 집중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군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군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부분적인 측면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권한들이 그 하급에 위치한 사람한테 넘어가지 않습니까? 뭐 중대장이라든지 소대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위에 대대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상하 계층 간의 일정 범위 내에서의 권한들을 나눠주는 그리고 그 권한을 본인이 알아서 행사할 수 있게끔 하는 보장을 해주는 것을 뜻하죠. 마찬가지로 행정기관 내에서도 이런 식의 어떤 권한들이 분산되어 있고 일정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정치적 측면에서 의미하는 지방분권이란 것은 지방정부의 권한이 위임되고 분산된 자치상 또는 정치상의 분권 혹은 통치 권력이 지방정부에 분산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제도가 지난번 우리가 역사를 들었다 봤듯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한동안 끊어졌다가 1991년도부터 다시 부활해서 1995년인가요? 그때
자치단체장 선출이 다시 재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횟수를 치자면은 부활한 지 뭐 지금 한 25, 6년 정도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예전에는 그런 권력들이, 권한들이 다 중앙정부 내지는 중앙부처, 가 쥐고 있었던 데 반해서 그래서 당시에는 그 뭐 시장이라든가 혹은 도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중앙부처에서 다 임명하는 형태로 뛰었었죠. 그런데 지방자치시대에는 그런 지방정부의 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선을 통해 가지고 선출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의 그 정치적 그 권한, 권력 이런 것은 이제 그 지방 정부로 다 분산되어 있는 경우이겠죠. 자, 그런데 사실은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이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정의할 수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둘은 뭐 그렇게 완전히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안화 때에서는 뭐 중앙정부의 권한이 더 센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좀 이렇게 비일비재하고 다음에 또 그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혼합되어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연방제를 채택한 나라의 경우에는 좀 더 지방 정부의 권한이 더 많다든지 혹은 또 좀 우리나라처럼 중앙 정부의 권력이 좀 더 많은 경우에는 또 좀 중앙 집권적 요소가 더 많이 남아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나라의 역사적 혹은 여러 가지 특수성에 따라 가지고 어, 지방 분권 내지는 중앙 집권적 요소가 어떤 것이 더 강한지 이런 것들이 좀 대비됩니다. 다만 중앙 집권의 개념이 더 강한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권위주의 정권 내지는 심지어 극단적으로 가면은 미얀마처럼 군부 독재 정권 우리도 경험을 했었죠. 그러한 경우들이 좀 더 강하고요. 다음에 또 지방 분권이 좀 더 강하거나 내지는 이제 좀 극단적으로 갈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연방주의가 좀 더 극단적으로 나가다 보면 오히려 연방에서 탈퇴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남북 전쟁 때의 경우라든가 혹은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무슨 주죠? 거기 독립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면은 또 오히려 바스크 분리주의자들처럼 스페인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서 우리는 이제 독자적으로 어, 자치적인 정보를 이루어서 살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을 이제 현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국가 운영 원리, 그다음에 자치 운영 원리로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보았는데 각기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중앙 집권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점을 먼저 보자면 중앙 집권의 장점을 보자면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행정의 통일성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 집권의 경우에는 전국이 하나의 대상 지역으로서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행정이 계획되고 그리고 또 그거에 기준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동일 기준에 의해서 행정이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간의 갈등이 해소가 되겠죠.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랑 인접해 있는 김포와 인접해 있는 경우가 뭐 파주다 혹은 고양이다 이런데 동일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행정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파주, 고양, 김포 별로 차이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 지역 간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통일된 행정 기준에 따라 가지고 운영이 되다 보니까 뭐 파주는 어떤데, 고향은 어떤데, 뭐 김포는 어떤데 이런 식의 어떤 갈등이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국토 개발의 이 어떤 이제 입지적 여건이라든가 혹은 이 정치적 역학관계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좀 지역적 불균형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들도 일정하게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 뭐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박정희 군부 독재 때나 혹은 뭐 전두환 군사 독재 때 어, 사실 행정적 통일성에 따른 지역적 불균형이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강남 뭐 부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일부러 이 국가에서 중앙 정부에서 강남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거기 일대를 도시 계획을 철저하게 하면서 그쪽에 부가 많이 몰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러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행정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 거꾸로 이것은 지역의 불균형, 정치적 역학관계라든가 혹은 뭐 국토 개발에 따른 일정한 뭐 서로 간의 입지적 여건의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거꾸로 지역적 불균형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집권은 단일한 그 행정 기준에 따라서 행정 사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국적인 행정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행정의 강력성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집권의 경우에는 권력을 중앙 정부의 한 곳으로 다 모으다 보니까 이 행정 체계 내의 위계성이 즉 그 명령과 하달 그다음에 그에 따른 어떤 뭐 상명하복 이러한 체계들이 갖춰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행정이 강한 어떤 특성을 띠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동시에 뭐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좀 더 강한 행정적 서비스를 그리고 즉각적인 어떤 행정적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종의 어떤 좀 긴박한 상황, 뭐 재난과 같은 그런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중앙집권 제도가 좀 더 용이한 그런 경우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초 방침의 계속적인 추진을 통해서 예정했던 결실을 정확하게 거둘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해진 행정 방침을 어떠한 난관이 봉착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중앙집권의 장점의 세 번째로서는 능률성의 증진을 둘 수가 있습니다. 행정의 능률성. 그래서 이 중앙집권에 있어서는 뭐 규모의 법칙이라든가 혹은 수급의 탄력성, 혹은 뭐 이제 잘 훈련된 관료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행정의 능률성을 좀 더 높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최소의 노력으로 시간과 비용을 어, 최대한도로 이렇게 적게 들이면서 효과를 높이게 하는 이런 능률을 향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뭐 경제적인 법칙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또 네 번째, 행정의 전문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앙집권의 이 장점 중에 하나는 어, 엘리트 중앙 관료들을 굉장히 많이 배출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 일본도 그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뭐 독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근대화를 이루어내고 다음에 또 굉장히 압축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고 경제 발전들을 굉장히 많이 초단기 내에 집중적으로 해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관료들 흔히 말하는 이제 이 행정 관료들이 엘리트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그 집중적인 그
직권의 형태로 해서 전문화된 방식의 각각의 전문화된 방식으로 인한 행정사무가 집행되면서 단기간 내에 국토를 개발을 한다라든지 경쟁을 성장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효과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는 그다음에 이 한 국가의 개발을 이뤄내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관료들의 전문성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세계 모든 국가들의 이 관료의 전문성들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패단도 없지 않아 있겠죠. 어쨌든 이 행정의 각 기능별 전문화를 꾀하는 방식을 통한 중앙 집권 그리고 행정의 운영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장점으로 꼽힐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는 전국적이고 그 다음에 또 대규모적인 사무에 적합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고속도로 건설이라든지 혹은 많은, 지금 가덕도 신공항인가요? 뭐 부산에 뭐 이런, 이 동남권, 새로운 공항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처럼, 이 전국적인 관심사항, 혹은, 전국적인 그런 개발 사업, 내지는, 어, 이 대규모 사업, 이런 것들은 좀 중앙 집권이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통일성이라든가 뭐 강력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그런 대규모적인 사업에 이 중앙 집권의 행정 사무가 보다 더 적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앙 정부의 종합적 국토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이 지역 개발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간 불균형이라든가 불평불만 이런 것들이 뭐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죠. 물론 뭐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은 박정희 이, 독재 때는 뭐 하면 된다 뭐 이런 정신으로 모든 걸 다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고속도로 건설을 사실 전 세계적으로 초단기 내에 이룩하지는 않나 뭐 이런 식의 약간 밀어붙이는 불도저식 개발 계획 이것에 따라 가지고 효율성은 높여졌고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앙에서 강력한 권위를 행사하다 보니까 지역에서의 불만은 상대적으로 적어졌었죠. 그리고 또 그런 불만들을 또 잠재우기 위해 가지고 일정하게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이 개발을 좀 균형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 표현을 할 수가 없었던 때죠. 예. 그러면은 중앙집권의 단점에 대해서 또 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뭐 사실 아이고 예. 이 뭐 대비된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장점과 정확하게 대비되는 위치 속에 단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의 통일성이를 장점으로 든다면 거꾸로 이 중앙집권의 단점은 뭐냐면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속도로의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전국적인 단위에서 쫙 한 거다 한데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도로라 하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쭉 일직선으로 뚫어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고속도로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뭐 각 지역마다 지역적 상황들이 좀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문화재가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문화재를 보존하고 혹은 또 내지는 이렇게 피치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뭐 이전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도로 설계 자체를 그 문화재가 비켜나가서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냥 뭐 다 무시하고 다 파헤치고 불도저식으로 치고 가니까 당시에 문화재, 유실된 문화재가 꽤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화 유적들이 꽤 많이 상실됐다라고 하고 뭐 그런 것처럼 그 지역의 특수성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살고 있는 김포가 있는데 인근에 뭐 파주, 고양, 그 다음에 또 검단, 뭐 부천 이런 식으로 인근 도시들이 있고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각 지역마다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김포 같은 경우에는 평야 지역이 넓다 보니까 뭐 오래전부터 쌀농사를 주로 해왔던 동네고 뭐 파주는 뭐 또 다음에 북한과 접경이다 보니까 뭐 DMZ랑 접경돼 있다 보니 또 파주 나름대로의 특장점들이 있고 여러 가지 특장점들이 있는데 이 특장점들을 살리는 그러한 행정의 어떤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앙 집권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냥 무조건 뭐 파주에서 집행하는 사업면은 고양 김포 뭐 부천에도 다 적용을 해줘야 돼라는 식의 일종의 기계적 특성, 기계적 통일성 이런 것들이 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두 번째, 이 행정의 강력성에 대비해가지고 자치의식 및 공동체의식이 결여된다. 어차피 위에서 알아서 다 해줄 테니 우린 뭐 그냥 따라하기만 되는 거지.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그런 그 일선 지방 그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어차피 뭐 우리는 중앙에서 명령과 지침이 안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죠. 그다음에 또 시민들조차도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자치의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위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수능적이고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극단적으로 표현까지 짜면은 약간 좀 뭐 이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었죠. 물론 경제 개발을 하고 다음에 나라를 그 단시간 내에 좀 근대화시키고자 하다 보니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온 힘을 집중시키자 뭐 이런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작용을 하면서 시민들의 어떤 민주의식 내지는 자치의식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결여됐었던 경우가 있었죠.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행정의 능률성. 이거는 또 거꾸로 당연히 그 해당 관료들에 대해서 과도한 업무가 부담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또 그만큼 그 행정 관료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겠죠. 권한이 많아지다 보면은 당연히 업무가 많아지고 그리고 업무가 많아지다 보면은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 네 번째. 행정의 전문화라고 한 측면이 굉장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이기는 한데 이는 거꾸로 관료주의 혹은 전제적 영향을 띠는 부작용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이 관료주의라고 한다면 이 행정적으로 시스템화된 어떤 체계 내지는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그 매뉴얼에 의해서만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관료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전문화된 체계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는 식의 일종의 전제적 그런 사고방식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정의 전문화에 딱 대비해서 관료주의 혹은 전제적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앙집권의 하나의 또 단점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집권의 단점으로서는 뭐 지방정부의 자치적 사무가 훼손됐다. 뭐 훼손되거나 없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지방정부 뭐 이런 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그냥 대리기관일 뿐이지 뭐 자치적으로 뭐 이렇게 알아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한 5가지 정도의 장점과 단점. 이것은 서로, 양날개처럼, 이, 하나의 통일성이 있다면은, 특성 무시하는 그런 식으로 서로 대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앙집권의 장점이 뭐,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화된 사회에 있어서의 행정 체계는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방 분권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중앙 집권의 장단점은 거꾸로 지방 분권의 장단점과 서로 이렇게 뒤바꾸는 것밖에 없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좀 찾아볼까요? 먼저 지방분권의 장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집권 같은 경우는 행정의 통일성을 맞출 수 통일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방분권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혹은 실정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는 거꾸로 통일성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 실정에 맞는 행정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김포, 파주, 고양, 그다음에 부천 이런 식으로 제가 사는 동네에 인근 지역들이 있는데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그 행정 서비스들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안정성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김포다, 뭐 파주다, 고양이다 이런 데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굳이 우리는 그런 행정 서비스는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의 입장들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도로의 문제라든지 혹은 음, 뭐 기타 뭐 이제 뭐 환경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지역마다 서로 입장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다음 지방분권의 장점으로서 창의력과 사기를 높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방 행정 사무들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이 중앙 집권 시대에서는 약간 복지부동 위에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거나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일을 찾아서 하지를 않고 그저 그냥 명령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창의력이 없겠죠. 근데 이런 지방분권, 자치분권의 시대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보다 더 창의적으로 일을 하고 좀 찾아내서 어떤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열의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기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일정한 뭐 승진이라든가 인사고과의 반영을 함으로 해서 해당 공무원들이 좀 더 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그다음에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지방분권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또 거꾸로 있는 약간 서로 간의 경쟁이 이루어져서 해당 사무에 있어가지고 서로 뭐 하겠다라고 하는 부처 간의 중복성이라든가 혹은 내지는 동일한 사무인데도 불구하고 또 내용상 거의 다 똑같은데 사실 이름만 바꿔가지고 서로 담당자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 이런 것들이 근데 실제로 이 일선 현장 내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일종의 이제 자기 실적 쌓기 위해 가지고, 실적 쌓기 위해 가지고, 동일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어, 보고를 하고 그와 관련된 그 행정 처리를 통해 가지고 집행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주민들의 경우에 약간 어리둥절하죠. 이거 뭐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게, 뭐 저쪽에서도 오고 이쪽에서도 오지? 그러면서 우리야 뭐 어차피 뭐 두 군데 다 받으면 좋지 뭐 이런 식의 서로 간에 약간 무사한 일정이고 다음에 또
일종의 좀그 지역 내에서의 약간 그 위화감 이런 것들도 조정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단도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국가 전체의 능률성이 향상된다.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공무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행정 사무들을 처리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창의적으로 그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들이 모이다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그 각 지방, 그다음에 국가 전체의 어떤 행정 사무의 능률성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이 신속하지 못한 위기 대처 능력이라고 하는 또 단점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의 강력성 이런 것들이 어, 뭐야 에, 이 재난 상황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 효과적인 데 비해서 어, 만일 그 그냥 무조건 창의력과 그 다음에 실정에 맞는 것만 이렇게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이 부분은 좀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 전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 10주년을 맞았는데 2011년이었죠. 2011년에 뭐 후쿠시마 원전 폭발한 그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굉장히 좀 뭐 많은 분들이 또 뭐 희생당하고 또 했죠. 그리고 또 엄청난 대지진 속에서 많이 시설도 파괴되고 다음에 이제 산사태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뭐 고립도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일본 공무원들이 이제 사방에서 이런 어떤 구호물품들이 오지 않습니까? 사방에서 구호물품들이 오는데 일본 공무원들이 이 구호물품들이 이렇게 한 곳에 엄청나게 쌓이는데 결국에는 바로 옆 동네에서 이 고립된 그 주민들이 이 구호물품을 못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보기엔 약간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지금 당장 뭐 생수가 바로 옆 동네에서 생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큰 곤란을 겪고 있는데 여긴 생수가 많이 쌓여 있더라. 왜 그걸 전달을 안 하냐라고 하니까 그 공무원들이 답변이 멋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경우인데요. 매뉴얼에 없다라는 이런 식으로 재난이 닥쳐가지고 이렇게 산사태가 어떻게 나고 뭐 이런 경우 이런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서 전달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일단 바로 옆에서 사람들이 물을 못 마셔가지고 곤란을 겪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좀 다쳐가지고 뭐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무슨 매뉴얼 타령입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실 일본이 우리하고 굉장히 많이 나중엔 비교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무슨 매뉴얼이 필요합니까? 바로 옆 동네가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길이 막혔으면은 뭐 정말로 하다못해 물을 이구서라도 산을 넘어가가지고 그 물을 전달을 한다든지 혹은 의약품을 준다든지 생필품을 전달하든지 이런 식으로서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임기응변 다음에 적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행정사무였고 다음에 또 그런 것에 체화되어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매뉴얼이 없으면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그 산사태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고립되어 있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구하려고 안 나서는 혹은 구호품을 전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어이가 없는 경우인데 나중에는 일본도 그런 동일본 제도 대지진의 어떤 그 실패 사례들 구호 실패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집대성 해가지고 이 한국하고 좀 많이 이렇게 비교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각 일선 기관의 어떤 이 재난 상황에 맞는 그 권한들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또 매뉴얼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좀 더 경우도 상정을 하지만은 매뉴얼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지역 내에서의 신속하고 조속한 어떤 보호 활동들을 가능하게 하는 형태로 행정 시스템을 많이 바꿨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 행정이나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갖고 있는 어떤 일종의 이 어떤 이 위기 상황 혹은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일종의 태도랄까 자세랄까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2000년 2005년이었나요? 그 서해안에 서해안 태안 쪽에 유조선이 한번 좌초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양의 기름이 유출돼 가지고 태안반도 뭐 이런 쪽에 이 기름 음, 이 오염이 엄청나게 심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그것을 일상적인 어떤 일반적인 형태의 기름 제거하는 작업으로 한다면 뭐 거의 2, 30년에 걸쳐가지고 해야 된다고 했더라고요. 당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냐면은 뭐 이 기름띠를 제거한다든지 그 다음에 해안에 몰려든 그런 기름 이런 오염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약품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뭐 업체가 어떻게 돌아다녀야 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전 국민이 걸레를 들고 태안반도에 갔었죠. 그래서 그걸 다 닦아냈어요. 그래서 몇 년 만이죠? 불과 2년, 2, 3년 만에 태안반도 쪽의 그 기름 오염 사태들을 완전히 다 제거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경우가 해외 기름 오염 이 사례에 그 등재를 해가지고 학자들이 엄청나게 놀랬다는 겁니다. 비슷한 사태가 그때 어디 캐나다에선가 북미 쪽에서도 한번 그런 사태가 터졌었는데 거기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한 10년 이상이 걸려도 여전히 그 기름 오염이 남아있는 그런 바다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그다음에 해안가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그런 상태로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까 거기는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주민들이 가가지고 지금 걸레로 뭐 돌을 닦는다든지 뭐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같이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원시적이기는 한데 그냥 손 놓고 넋 놓고 있지만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런데 뭐 거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북미 같은 경우에는 뭐 업체한테 주고 그 업체가 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화학약품 뭘로 써야 되고 뭐 그러면은 그것이 뭐 또 다른 오염을 유발을 한다 뭐 이런 식의 갑론을박만 하다가 시간이 간다든지 혹은 뭐 이러저러한 그 이유와 그 핑계를 대가면서 좀 늦춰진다든지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게 어딨어. 바로 그냥 빨리 저기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좀 약간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초유의 그런 초단기에 에, 에, 걸쳐서 그런 아주 초유의 그 기름 유출 사태 이런 것들을 극복을 했 사례로 이렇게 평가받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지방분권의 장점으로는 이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유능한 관리자를 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유능한 관리자의 양성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집권제에서는 좀 그 관료들의 전문화된 관료들이 많이 배출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정부 혹은 뭐 산하기관들의 그 행정관리들이 뭐좀 역량이 떨어지거나 그런다 그랬죠. 근데 이 지방분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권한을 많이 위임을 하다 보니까 그 권한에 따라 가지고
서로 간에 이 공무원들 사이 간에 혹은 그 해당 그 근무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경쟁이 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기 개발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공무원들 물론 요즘 공무원들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더 전문화됐고 또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고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들 많이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그 유능한 관리자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제도가 이런 지방분권의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반해서 거꾸로 또 인기 영합성 정책이 남발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죠. 그래서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그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는 게 바로 이런 인기 영합성 정책.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 바뀌면은 그 전 시장이 하던 사업은 몽땅 다 폐기하고 그리고 내가 하려는 그 지역 뭐 인기 영합적 흔히 뭐 포퓰리즘이라고도 하죠. 그런 그 사업만 자꾸만 남발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꾸로 어, 그 시장의 그 입맛에 맞는 어떤 사업들만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시장이 보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A 과장 이 사람 내 마음에 드네 해가지고 뭐 특혜를 준다 뭐 인사고과에 좀 더 많은 반영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서로 간에 좀 인기 영합성 정책 내지는 인사고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거꾸로 또 이익의 분배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를 좀 초기에 도입했을 때 지역에서 좀 많은 부정부패 내지는 비리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 지방에 이제 토호라 그래가지고 각 지역에 어, 뭐, 칭 말하는 뭐 방구 낀는 방구 좀 낀다 뭐 이런 사람들 좀 영향력도 세고 뭐 지역에서 좀 이렇게 좀 돈도 좀 있고 뭐 또 땅도 많이 갖고 있고 뭐 이러저러한 영향력이 강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 뭐 토호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 어떤 개발 사업이라든지 혹은 그 행정 처리라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시민 공공의 어떤 주민 전체 복리 증진과는 역행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몇몇 있었죠. 지금은 뭐 절대 그런 일을 없고 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은 뭐 사법적 처리 대상으로 해가지고 구속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지방자치, 그 지방분권의 단점은 그런 좀 약간 그 인기 영합적이고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익이, 지역 내에서의 이익이 좀 이렇게 편중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소지역주의 뭐 이런 것들, 지역 내의 그 소규모 뭐 불균형,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뭐 지방 분권의 단점은 장점과 정확하게 대비되는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중앙 집권과 그다음에 지방 분권은 사실상 뭐 이렇게 중앙 집권의 장점은 지방 분권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거꾸로 지방 분권의 장점은 중앙 집권의 어떤 단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약간 대비되는 양식으로 돼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집권과 다음에 지방 분권이 뭐, 뭐 약간 혼재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그 21세기 이 현대 국가 민주주의에서는 이 지방분권이 보다 더 강화되는 시스템으로 국가가 운영이 되고 있죠. 예, 다 그렇다면은 어떤 경우에 중앙 집권이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어떤 경우에 지방 분권이 또 좀 일어났는지를 좀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어, 요거까지만 하고 네, 요거까지만 하고 중앙 집권화의 촉진 요인과 지방 분권화의 촉진 요인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방분권의 어떤 모범 사례로서 꼽히는 스위스의 경우 동영상을 살펴보는 걸로 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 집권화가 어떤 경우에 좀 많이 발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대략 6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규모 조직이거나 혹은 신설 조직의 경우에는 집권의 필요성이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뭐 사실 이거는 뭐 굳이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국가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소규모 조직이거나 뭐 신설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별로 없겠죠. 다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제 중앙 부처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그 대통령을 새로 뽑고 중앙 정부를 새로 구성을 하는데 그때 그 뭐 행정조직 개편이 가장 이제 관심 논란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새롭게 신설된 부처 중에 하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로 신설이 되니까 그 신설된 부처에 맞게끔 일선 행정기관들, 지방 행정기관들도 그에 대응하는 그 새로운 어떤 조직 체제를 만들어야 돼. 행정 조직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중앙 집권적인 그런 방식으로 행정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자리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 뭐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그 업무, 다른 부처에 있던 업무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씩 이렇게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사실상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비용이 많이 소모될 경우 능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어서 직권화가 요구된다. 좀 대규모 사업들이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이런 경우는 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경우는 뭐 이렇게 오랜 기간 이 숙고를 하고 검토한 끝에 가덕도 신공항으로 새로 만들자라고 이렇게 결정이 내렸지만 한번 결정이 내렸으면 대신에 또 능률적으로 일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번에 그 국토부 장관한테 좀 오랜 동안 어, 논의한 끝에 검토한 끝에 결정된 사안이니까 이제는 좀 더 신속하게 이 가덕도 신공항을 집행을 하라. 왜냐하면 자꾸 시간을 끌면은 또 다른 논란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하세월이 되겠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대통령이 어, 국토부 장관한테 지시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중앙집권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조직이나 국가 전체에 위협을 주는 난국 혹은 위기 상황이겠죠. 그런 재난 상황 등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할 때 이런 경우는 집권화 필요성이 더욱더 커진다. 당연하겠죠. 뭐 대표적으로 뭐 이제 그런 재난 상황을 뿐만 아니더라도 어떤 어, 외국군의 어떤 뭐 침략이라든가 내지는 뭐 테러 단체에 의한 일종의 뭐 그런 테러 사태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어, 강력한 중앙 집권 행정 시스템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의 계획적, 통계적, 그리고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집권화가 촉진된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년에 한 번씩인가요? 인구 센서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뭐,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가구가 얼마나 많은지, 다음에 또 사람들의 어떤 소득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등등의 전반에 걸쳐 가지고 싹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린 기쁘시는 그걸 안 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약간 중앙 집권화가 좀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 중에 하나는 그런 이런 식의 전체적인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통일적인 행정 처리가 필요할 경우, 다음에 계획을 만들어야 될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중앙 집권화가 좀 더 촉진되겠죠. 다섯 번째,
특정인이나 특정 기관의 정보가 집중될 때 집권화가 촉진된다. 이건 뭐 그냥 독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재는 당연히 중앙 집권이죠. 다음에 여섯 번째, 국가 발전 목표를 신속하게 이뤄내고, 다음에 또 행정의 능률화, 다음에 또 강력화가 필요할 때, 좀 촉진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박정희, 뭐 개발 독재 때의 이 경우였었죠. 그래서, 약간 독재 시대와 이런 행정의 능률화, 강력화, 이거는 뭐 같이, 맞물려가는 바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분권화가 좀 발생을 하는 그런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고위층의 업무 부하를 줄이거나 상하 간의 업무를 분담하고자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전문화된 관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전문화된 관료들, 그 다음에 그 전문화된 관료의 또 이제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업무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더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안 되겠다, 좀 일을 나누자. 뭐 이런 이제 여론이 형성되고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는 이런 분권화가 좀 더 많이 발생을 한다. 다음에 두 번째, 전문화된 많은 양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할 때, 특히 이제 이건 중요하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 아무래도 그 위쪽으로 업무가 많이 몰리게 되고, 부하가 커지면은 이 신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이 결정해야 될 사람은 한 사람인데 뭐 대기하고 있는 처리해야 될 일들은 산더미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그 사람들 사람인데 아무래도 신속성이 떨어지겠죠. 조선시대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왕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까 어떤 이런 신속한 행정 처리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세 번째, 관리자 양성, 그 다음에 하위층의 책임감 강화와 능력 발전이 요구될 때 촉진된다. 그래서 이런 이 중앙으로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중앙으로의 어떤 이 권력이 집중되는 폐단들을 막으려면은 아무래도 그 분선을 통해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에, 생기게 되겠죠. 그러려면은 그런 것들을 해내기 위한 관리자를 키운다든지 그 다음에 또 그 담당하는 사람들의 책임과 능력들을 계속적으로 뭐 요구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 결과에 따른 인사고과를 한다든지 하면 되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일선 지역의 신속한 행정 처리가 필요할 때 결국에는 사실 어떤 행정 처리든 그뭐 김포시다, 뭐 수원시다, 뭐 안양시다 이런 결국은 시청, 뭐 군청, 구청 이런 단위 내에서 이런 행정 서비스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일선 지역에서 행정 서비스를 할 때 신속성이 담보될 수가 있다.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전국적 사업에 지역 시범 사업이 필요한 경우, 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국적 통일적인 행정 내지는 그 사업을 실시한다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냥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에서 한 두 군데 정도, 뭐 다음에 서울에서 한두 군데 정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나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따라서 전국적으로 확산할지 여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 지역 시범 사업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시범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지방 분권화, 지역 분권이 좀 많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지역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동반하는 행정의 민주화가 요구될 때 촉진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권은 분권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하는 시민들이 함께 갖고 나가는 자치가 함께 이렇게 요구되어지면서 분권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를 도입을 할 때, 그 다음에 새로 부활을 시켰을 때는 분권에 좀 더 많은 강조를 했다면은, 최근에는 이 자치에 좀 많이 그 제도적 보완들을 통해서 자치적 요소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또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은 무엇인가라는 걸로 아이고 잠시만요. 아, 예. 관계로 이 문제를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가 경쟁력 세계 1위, 1인당 국민소득 8만 달러, 그리고 빈곤율은 영국, 독일, 미국 절반인 7.6%. 자, 듣기만 해도 참 화려한 수식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과연 어떻게 불과 150년 만에 이렇게 세계 최고 번영을 이루게 되었을지, 스위스가 진짜 잘 사는 이유, 이 경쟁력이 지방 분권에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위스의 중동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 글라루스입니다. 인구 4만 명의 세 개의 자치시를 가진 글라루스는 스위스의 26개 칸톤들 중 하나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지방분권 국가로 꼽히는 스위스. 특히 이곳 글라루스엔 칸톤만의 자치권을 표현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세 개의 자치시 중 주도인 글라루스시에 위치한 칸톤 의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역단체인 도청과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겠네요. Also herzlich willkommen da im Glarner Rathaus. Ich möchte Ihnen zunächst mal das Parlamentszimmer zeigen. Folgen Sie mir nach. Es ist gleich da. 스위스의 모든 칸톤들은 국가정부와 별개로 독립된 의회와 법원을 갖고 있습니다. 칸톤이 독자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입법을 하는데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여기엔 재정자치와 조세권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칸톤의 자치 권한은 스위스 연방헌법에 명확히 명시돼 있습니다. 글라루스도 독자적인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죠. 그런데 이곳엔 주민 자치권을 표현하는 그들만의 특별한 투표 방식이 있습니다. Das ist mein persönlicher Stimmrechtsausweis. Das ist die Berechtigung, dass ich an der Landsgemeinde stimmen kann. Die Daten, meine Daten, und hier ist dann die Traktandenliste von der Landsgemeinde hinten drauf. Das bekommt jeder Bürger jedes Jahr neu. 그렇습니다. 이 용지는 1년에 한 번 글라루스에서 열리는 대대적인 주민총회, 란츠게마인드에 쓰이는 주민 투표권입니다. 여기엔 총회가 열리는 날짜와 그에 상정되는 안건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데요. 올해 안건은 새 임기의 주지사를 뽑는 선거가 있었고요. 사법부의 판사와 검사도 주민들의 의사결정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일, 거기다 세율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것까지 칸톤 정부가 하는 주요 정책들이 바로 이 란츠게마인드를 통해 결정되는 겁니다. 란츠게마인드는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를 표현하는 가장 오래되고도 단순한 투표 방식입니다. 1231년 칸톤 우리에서 처음 시작됐고요. 1387년부터 스위스의 대부분의 칸톤에서 이루어졌죠. 그러다 1848년 스위스 연방국가가 탄생하고 란츠게마인드는 8개의 칸톤에서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인구 증가와 효율성 등의 이유로 지금 대부분 사라지고 글라루스와 아펜젤 이너로드 현재 두 곳의 칸톤에만 남아 있습니다. 글라루스 중심에 위치한 총회 광장. 이곳이 매년 란츠게마인드가 열리는 장소입니다. Also, wir sind hier auf dem Landsgemeindeplatz hier. Und das ist natürlich leer und das hat ein großes Oval aus Holz, wo die Stimmbürger stehen und in der Mitte hat es Sitzplätze. Und
Die Landsgemeinde beginnt mit dem feierlichen Einzug, der kommt von vorne dort, dann marschieren die Behörden ein mit den Ehrengästen und nehmen Platz. Und dann beginnt die Landsgemeinde mit einer Eröffnungsrede des Landemannes und dann werden dann die ordentlichen Geschäfte abgewickelt. 글라루스에서 란스게마인드는 해마다 열리는 정기 행사입니다. 마치 축제처럼 열리죠.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 글라루스 주민들은 광장으로 모입니다. 집집마다 배달된 투표권을 가지고 참가하죠. 물론 참가 여부는 자율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주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란스게마인드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 후 몇몇의 시민들이 연단에 올라 그의 안건을 발표하는데요. 이들은 직접 안건을 만들고 상정한 시민 제안자들입니다. Eine Volksinitiative kann man bei uns auf Bundesebene einreichen. Einerseits, da braucht man eine gewisse Anzahl Unterschriften von Bürgerinnen und Bürgern. Im Kanton Glarus ist es aber so, dass wir den sogenannten Memorialsantrag kennen. Also da kann ein einziger Bürger oder eine einzige Bürgerin mit einer Unterschrift auf dem Papier eine Volksinitiative im Prinzip einreichen. Und über dieses Anliegen, das der Bürger oder die Bürgerin hat, wird dann an der Landsgemeinde diskutiert. Eine einzelne Person bei uns im Kanton Glarus. Wir haben ein kantonales Steuergesetz, das regelt eigentlich alles. Und dann haben wir die Möglichkeit, einerseits auf der Ebene der Gemeinden, der Community, den Steuerfuß festzusetzen und auf der anderen Seite auch an der Landsgemeinde für den Kanton. Zusammen gibt das nachher ein Paket und das ist dann je nach Höhe dann angemessen. Und das ist eigentlich ein großes Privileg, dass die Leute über ihre Steuern hier am Landsgemeindering selbst entscheiden können. Und das erstaunt immer wieder Beobachter von außen, dass so etwas überhaupt möglich ist. 세율은 물론이고요. 란스게마인드의 안건들은 대부분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지역의 문제들입니다. 주민들은 이를 직접 제안하고 결정할 권한이 있는 거죠. Haben Sie sich an der Landsgemeinde 2018 teilgenommen? Ja, genau. Nehme immer teil. Ja, vor allem wegen der erstens einmal Unterstützung von den Bergbahnen im Hinterland. Man sieht ja das letzte Traktandum, wenn das letzte Traktandum ist immer das Spannende, da wird immer, man setzt das letzte Traktandum auch, damit die Leute da bleiben und nicht am Anfang, sonst würden die Leute ja gehen und es wäre nicht so spannend. Nein, weil es sehr schönes Wetter war und meine Frau und ich hatten ein anderes Programm vor. Ja, was ich sehr spannend fand, da war ich aber noch relativ jung, war die Gemeindefusion, als wir von, ich weiß nicht mehr genau wie vielen Gemeinden, auf 3 Gemeinden zusammenschlossen. Das war ein sehr wichtiges. 현재 글라루스의 투표 연령은 만 16세 이상. 이 또한 지난 2007년에 열린 란스게마인드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전체 유권자의 약 20%가 해마다 참석하는데요. 광장에 모인 유권자들은 시민 제안자들이 발표한 안건을 주의 깊게 듣고 주민 대표들이 벌이는 찬반 토론을 지켜봅니다. 그 후 투표는 거수로 진행되는데요. 투표권을 직접 들어 찬반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헌데 문제는 이 수를 일일이 셀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저 눈대중으로 파악합니다. keine Mehrheit für die Vorlage von Regierung und Parlament ersichtlich ist, dann werden diese Vorlagen in der Regel abgelehnt. Die Grundregel ist, man konnte nicht genügend Leute davon überzeugen von dieser Vorlage und eben mit diesem Vorgehen schätzen plus mit dieser ungeschriebenen Regel hat man praktisch nie Diskussionen über die Entscheide der Landsgemeinde. 1848년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탄생할 때부터 스위스는 완벽히 지방자치를 지닌 나라였습니다. 150년이 흐른 지금도 스위스의 각 지역들은 국가가 넘볼 수 없는 독립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죠. 글라루스 칸톤에서는 란스게마인데라는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세율을 심의하고
지역의 문제와 정치 사안들을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합니다. 칸톤이라는 지방자치단위가 독립된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지역이 독자적으로 자치권을 가질 때 진정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Föderalismus zu definieren, aus meiner Warte würde ich es so machen, dass die Staatsgewalt die Aufgaben erfüllt, die am nächsten beim Bürger ist. 네, 잘 보셨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아까 그 출석